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 You have to take a step back to jump. 이게 여러분 뭐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뭐 멀리 가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건데, 지금은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맞춰서 요즘 이제 자꾸 거론되는 바젤3 협약하고 스트레스 TSR 요거 좀 말씀드려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릴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1944년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형성이 됐는데 한 20년 지나면서 이제 좀 깨집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고서 요 맘때 국제적인 룰이 없다 보니까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 파산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론은 이 모여가지고 이거 만듭니다. 만들고 바젤1이라는 게 스위스 바젤에 있는 도시에서 G10 10개국이 그 당시 전쟁 이긴 나라들이 주로 이제 저기였죠. BIS에 처음 나왔고요. 그 2004년에 이제 2가 발표됩니다. 이때는 차주 신용도 산입 반경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감독 기능 들어가고 시장 교육. 잘 갔는데 2008년에 터지죠. 다시 서브프라임이. 이때 이제 G20이 생깁니다. 한국도 이제 이맘때 들어갔죠. 그리고 2010년도에 바젤3를 발표를 해요. 여기에 하나의 저 끝에 이제 있는 것이 DSR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게 아주 가지 중에 하나인데, 바젤3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점점 은행들의 어떤 경제 위기, 금융 리스크 위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는 좀 더 투명해지고, 이게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 경제 위기 한번 터지면 전 세계가 흔들거리니까 더 이상 이러지 말자라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한 거죠. 하고서 핵심은 이겁니다. 2000 코로나가 터져서 2023년 1월 1일로 자본하한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은 2028년 1월 1일로 이미 확정은 됐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적 규제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로 신용관계에서 국제은행끼리 이 정도를 지켜야지 조금 우리가 인정한다, 투명하다, 공정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라마다 입장이 틀리잖아요. 주로 선진국이 주도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하고 순환정 자금 조달 비율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이 부분이 우리 대출하고 이제 연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점이 자기 자본 직접 강화, 레버리지 비율 도입, LCR하고 NSFR하고 요 두 개가 이제 결국은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도산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기억에 도산했을 때, 원래는 이 주주하고 코코본드 선순위 투자자 이 순으로 이 손실을 확정하면서 손실 순위를 맞춰주는데, 이게 깨져버려요. 주주만 보호하고 이쪽은 없애는 묘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때 한때 바젤3가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은행 신뢰가 약간 깨졌습니다. 보도상에는 그냥 우리가 위기로 받아들이고 끝났지만 은행들 간에서는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저는 약간 우려하는 게, 이거 약간 보호무역주로 하나? 그런 부분도 약간 고민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스위스 은행의 하나의 일탈로 끝난 것 같습니다. 뭐 뒤에서 일단 사전 조율을 했겠죠. 미국하고. 뭐 봐주는 거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바젤 4가 이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자꾸 얘기가 나오고. 이런 흐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점은 뭐냐면 2021년도 때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차주 단위의 DSR 2, 3단계 조기 시행, 2금융권 DSR 강화 이런 게 나오고요. 이런 흐름이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용 리스크 표준 방법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회사 SPV 대출에서 위험 가중치를 갖다가 150%를 둡니다. 이게 이제 천천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스며들 텐데요. 이게 뭐냐면 이 PF 현장에 SPV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위험 가중 자산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조달 금리가 높다든지 조달이 쉬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겪었던 PF 현장들의 어떤 뭐 활성화, 막 고공행진하던 것이 이제는 그 수준까지 갈 일은 별로 없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차근차근 스며들 거고, 2028년도면 이제 5년 남았잖아요. 4년 남았네요, 이제. 시장의 어떤 베이스가 많이 바뀐다. 이걸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 집 마련이나 뭐 다주택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1금융권이 40%잖아요. DSR이. 2금융권이 50%인데, 이때 아시겠지만 요번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가지고 명분은 그건데, 하여간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다시 풀어줬어요.
그 부분이 시장에 아까 갈아타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년 한 해 동안 1월부터 9월까지 상승장에 특례보금자리라고 같이 힘을 시너지를 썼던 것이고 요점을 보면은 이겁니다. 원리금이 여기 보시면 5천만 원짜리 그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이 3억을 빌리면 보통 한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원리금이 한 2,0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40%에 가깝습니다. 이분이 추가 전세 대출 받을 때는 원래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 풀어줬었어요. DSR을 50% 적용할 경우라도 500만 원 연이자를 넘을 수 없다. 결국 금액이 1억 2천만 원의 전세 대출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DSR이 적용되기 시작한 게 지금 이 부분부터 적용했거든요, 정부가. 유주택자들은 이제 이걸 좀 제어하겠다고. 이분들이 지금은 다음 전세 때 우리가 말하는 다운사이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2025년에는 이 DSR 제도가 스트레스 DSR 얘기 나왔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그냥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젤3의 연속성에서 작년 4월에 한은 총재하고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바젤에 가가지고 스트레스 GST라고 해서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거기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고 나서 사인까지 하고 옵니다. 주로 선진국들이 그걸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상황을 갖다 다 오픈하고 거기서 모니터링을 받는 거죠. 스트레스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가지고 위험성에 대해서 가이드를 받는 건데 10월 달에 그 사무총장이 왔습니다. 그 빈손으로 안 왔겠죠? 제가 볼 때는 모니터한 자료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1월부터 F4 수장들이 한은 총재,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시에 가계부채 얘기를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떠든 게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2021년부터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죠. 스탠스 방향성이. 당연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약간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급격하게 일본에서 이미 급격하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터졌잖아요. 우리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걸 충분히 잘 조정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패턴이 스며들고 있다, 시장에. 이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2024년 중에 전체 대출 확대해서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겠대요. 스트레스 금리는 아시겠지만 매년 한 12월, 15일쯤 발표하거든요. 15일쯤이요. 올해 1.5로 발표를 했어요. 한은행에서. 그래서 제가 요점은 뭐냐면 2025년 이후로는 이게 하향 안정화 요인의 한 팩트로 작용할 거다. 천천히. 물론 이게 뭐 법적인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 주시던 중에 급격하게 시장 변화가 오면 금리를 팍 내릴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 뭐 그때 또 맞춰봐야겠죠.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요 고정금리가 긴 분들한테는 요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상금리를 약간 차등 줘서 준다는 건데요. 이건 뭐 제가 볼 땐 잘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변동금리 때 100% 적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이미 시뮬레이션은 나왔는데요. 2024년 현재는 이거고 2025년이 중요합니다. 5년에 보면 변동금리일 때는 이 100%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니까 이 16% 정도가 감소를 해요. 그럼 대출 액수가 준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 분위기는 뭐냐면 DSR 심사가 이제 점점 확정화되고 은행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깊게 들여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처럼 우회적인 방법은 정부 정책금리 외에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은행권 자체 내에서도 뭐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약간 우회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타이트해질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동성이 감소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2025년 내년이잖아요.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 유지가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렇다라면 현재도 주택 시장에 대해서 거래량이 없는데 만약에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든다라면 그러면 시장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피케티의 자본론에 나온 그림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렇게 써놨죠. 제가 국민 순소득과 국가 총자산에 대한 배율인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일본은 7, 4.8 요 정도 수준일 때 다들 버블이 터졌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신용 창조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그림을 보시면 7 정도 넘어가면 좀 위험했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보수적으로 봐도 6.7 넘었고 11.4 넘습니다. 다 합치면. 그래서 IMF, OECD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뭐
부동산 상품이 투자 상품화 됐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그 부분에 어떤 자본 시세나 수익률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고 조정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마라톤 세미나에서는 저도 좋은 주제를 갖고 우리 세 분 교수님,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뵈서 최대한 시장 대처하는 방법, 아까 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화면 공유를 한번 멈춰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문도 네. 교수님. 그리고 오늘 멈춰. 질의응답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이광수 대표님께서 한문도 교수님 말씀에 대한,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대출과 그리고 부채를 얘기하는 건 진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살 때 대출 없이 살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도요. 그 다음에 이 부채라든가 대출의 정책 그리고 방향성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그래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의 이 대출이라든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은행은 또 어떻게 규제를 할 거고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특히 부동산 전 세계가 공통점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영향도 커진 거고 그리고 이 대출 시장 영향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특히 함노 교수님이 뭐 은행하고 가계대출, 그다음에 대출 규제, 뭐 대출 DSR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교수님한테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DSR 규제 중에서 전세 대출이 DSR로 들어오는 게 저는 되게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전세 대출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또 크게 미치니까 반대로 여기에 규제가 들어오면 영향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영향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정부 당국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금융 당국자들은 아마 뭐 국제결제은행 이런 데하고 회의하면서 많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왔는데 뭐 이코노미스트에 뭐 일면에 나올 정도니까 한국의 전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하니까 이렇게 대처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실 게 뭐냐면 제가 봐도 급격한 제도 변화는 시장에 무리가 오거든요. 제가 볼 때 현재 전제로 계신 분들, 이분들이 어떤 탈출할 수 있는 그 천천히 연착륙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기존 대출자분들은 그냥 두는 거예요. 케어하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DSR 적용을 천천히 하는 거죠. 1년, 2년, 3년 급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부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모든 정책을 급하게 하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세 대출에 어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걸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하우하고 똑같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미리 준비하실 건 그거죠. 그쪽 방향으로 전체로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겪었던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어떤 자본시세 차익의 어떤 갭이나 수익성의 어떤 그 비율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완화되는 수준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이 시장에 대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좀 접하시면 되겠죠.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이제 한문도 교수님께서 이제 DSR 가지고 이제 주택시장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셔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광수 대표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주실 때, 저도 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제 이 매매 가격의 등락률과 가계부채 증가율과 거의 대리변수격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실제. 음. 그만큼 가계부채와 주택 매매 가격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때 그런 구간에 매수 수요가 많이 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럴 때 통상적으로 가격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고 또 주택 가격이 21년, 22년, 23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급격히 조정되는 국면 그럴 때 실제로 가계부채 규모가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 규모와 매매 가격은 그 중간에 매개하는 수요라는 변수를 경로를 통과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부채 수요 그게
가격 이렇게 연동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림을 항상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스트레스 DSR을 이렇게 도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방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강한 상방을 만들긴 어렵겠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박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호재성 정책적인 어떤 그런 기회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살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유추컨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기본적인 코멘트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DSR이 만약에 전세 시장으로까지, 전세 대출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갭 투자했던 방식의 투자 수요는 급격히 줄죠. 근데 또 너무 한편에 이렇게 급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네. 만약에, 어떤 예. 영향이 있을까를 보는 거죠. 우리가 네네. 상상을 유추를 해본다면. 음.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전세 대출에,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월세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서 또 이, 소위, 내 집에서 살지 않는 임차인의 거주 부담이 굉장히 과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책 당국은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이 금융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 절대 이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첫 번째는 가격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격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더 정책 당국이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는 그런 그 토론 중에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제가 답변 드려요? 답변 주셔도 좋고, 또 다른, 하셔도 좋고. 정책당국자는 주거 안정을 1번으로 둬야 되고, 그 주거 안정의 어떤 핵심이 우리가 천일의 칠면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먹이를 주지만 나중에 잡아먹히면 일 없죠. 근데 그 주거 안정의 측면이 안 잡아먹는다는 전제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세 대출을 해가지고 전세 가격을 올려가지고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근데 그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요. 명분도 있고. 그게 범위를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처럼. 소득의 증명원이 없어도 5억까지 대출해준다? 여기부터 문제의 시발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주거 안정을 이제 우리 김강식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진정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다라면 국민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가격을 유지하는 게 정부가 첫 번째 할 일인데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걸 실패하고서 무슨 임대차에 대해서 주거 안정을 가지고 월세 그거에 대해서 그걸 앞에 두면은 순서가 바뀝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갖다 순서를 배열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문제가 겹치다 보면은 어느 논리를 피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주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전세 그냥 놔두자? 그 전세 놔두면 나중에 터지면 누가 손해보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균형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분명히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매번 정부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이렇게 4인방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정부가 본다라면 좋은 의견들이 자꾸 모아지고 토론화되고 대중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리적인 방향성을 인지한다라면 정부 당국자들이나 뭐 여러분 아시지만 왜 이렇게 사복 입고 경찰분들 계시잖아요. 잘 모르는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도 다 적어서 메모해서 올린대요. 그런 얘기 얼핏 있습니다. 사복경찰이라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좋은 이런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그분들도 받아들일 거고 제가 볼 땐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주거 안정 그 부분도 정부도 걱정할 거고 우리도 고민하면서 장단점하고 비중을 잘 조율하면 제가 볼 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해안이나 답들이 나오겠죠. 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 잠깐 나오는 요 주제가 너무 네. 훌륭한 깊게 들어가야 될 토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토론 주제 안건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네네. 같습니다. 박종호 교수님도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참 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허탈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대출이라는 게 물론 국가 경제에 지대한 위해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안정화시키고 또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또 부동산에 쓸데없는 과열, 거품 이런 것들도 불거지는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같이 손을 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각종 청약 제도에 대해 손을 봐야 돼. 왜 그러냐면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특정 뭐 단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의 노른자위 단지에
저 청약 조건들이 쭉 나왔어요. 봤더니 우리나라 청약 제도와 그 우리나라 지금 서울의 노른자의 그 해당 단지의 시세를 봤더니만 결국 청약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는 어리고 자기 소득도 별로 많지 않아야 되며 대신 어디선가 현금을 많이 조달해서 그 돈을 메꿀 수 있는 사람들. 결국 요지가 그거더라고요.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국가에서 그런 거는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면 자기 소득도 별로 없으면서 나이도 어린데 어디선가 현금이 많이 쟁여졌거나 조달되는 사람? 이 상속증여하라는 얘기를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청약까지 대출까지 옥죄버리면 말 그대로 이런 신규 물건 나왔을 때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전세자금 DSR이든 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도 더 강화하자. 저도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파장될 효과들. 야, 요즘 정부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갭 투자하는 것도 잡으려고 전세 DSR 같은 것도 그 갭 투자도 잡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DSR로 규제해버리면 그렇게 잡아진대. 그러면 어찌 보면 기존에 돈 있는 사람들의 리그로 더 어떤 지역들은 더 몰려버릴까 봐 저는 이것도 하나만 보지 말고 다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을 얘기할 때 정책 중에서 이제 대출이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동산 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없이 살 수 없거든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속이 아니고 증여가 아니면. 그래서 대출을 이렇게 해서 집을 사는 건 제가 볼 때 하등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계 차원에서는 대출을 이렇게 해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비쌀 때 사니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쌀 때 사면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가계 차원에서 고민할 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은 불가피하다. 내가 내 집 마련하는데, 근데 그 자산 가격, 내가 사고 싶은 그 자산이 과연 적정한 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출 받아서 뭐 비트코인 사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특히 부동산에서 대출은 불가피하니까 뭐랄까, 이 자산 가격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바라보고 저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요, 대출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사면 사실 너무 잘하신 거죠. 박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많아야 또 우리나라 대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뭐 저희 토론을 하기로 한 시간보다 훌쩍 넘었습니다만 뭐 끝으로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 뭐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세미나에서 한문도 교수님은 어떤 좋은 코멘트를 해주실 건지, 우리 또 독자분들이 이 자리에 오면 한문도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귀중한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이클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론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뭐 미국에서 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페드가 끝났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미 연방준비은행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속성을 알아야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볼 것 같아요. 그 자본시장의 어떤 흐름과 사이클을. 근데 뭐 두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박정희 교수님하고 김환석 교수님 계시니까 경제는 뭐 더 저보다 해박하시니까. 다만 저는 그러니까 아까 아마추어의 관점에서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 개인적인 궁금증이 많은 걸 갖다 조금 많이 봤는데, 그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마라톤 세미나 참여하신 분들한테 같이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고, 또 두 교수님 계시니까 또 조언이나 또 어떤 첨언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저와 함께 우리 세미나 참여하신 분들이 시장의 어떤 흐름에 대한 어떤 예측력을 좀 높인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으로 좀 강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준비해서 여러분들 뵐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절대 누가 되지 않을 수준의 만큼은 열심히 할 텐데 모자라도 이해해 주시고, 요점은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 생각 중에도 또 고견이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서 좋은 시간, 하루 종일
우리 세미나를 하는데 좋은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말씀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원칙을, 제 개인 원칙이에요. 댓글 남겨주신 분께 이제 화답해드리자가 제 개인적인 원칙인데, 그래서 채널이 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다 댓글 드려드리면. 근데 한 분 한 분 인사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화답을 해드리는데, 그 댓글 중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어느 시점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이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 투자 의사결정 자체는 제가 그 주신 질문을 주신 그 구독자분의 자산 상황도 모르고 어느 지역이신지도 모르고 소득 수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무책임하게 사세요, 파세요 답변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이셨을 때 어쩌면 개인 관점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관점에서 그런 뭐 한문도 교수님이나 이광수 대표님 같이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과 더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질문을 주시면 그 구독자분들의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이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 귀경길 100분 토론, 사실 130분 토론입니다. 진행했고요. 한 분 한 분의 발제와 또 토론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라이브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좀 적었거든요. 4개만 좀 꼽았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질문만 좀 답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라이브니까.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스실 MISSILE라는 아이디를 쓰신 독자님께서 빌라보다 아파트가 인기인 이유는 뭔가요? 관리비도 비싼데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어요. 한문도 교수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지. 일단 아파트의 편의성이 조금 있습니다. 편의성이 있고, 특히 주차 문제가 요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서 제일 좀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겪으시는 부분인데, 아파트는 이제 좀 그 부분에서 빌라보다는 좀 자유스럽거든요. 좀 편하죠.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에 대한 어떤 인식이죠. 저는 빌라도 여러분도 더 비싼 집은 한남동에 있잖아요. 다 고급 빌라들 다 40억, 50억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빌라를 마치 화곡동 뭐 이런 예를 들면서 빌라는 뭐 돈이 안 돼.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회자가 되죠. 근데 빌라가 더 돈이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재개발 단지들 다 빌라잖아요. 다세대. 모아타운도 대상이고. 다만 이제 사업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LH도 고민했던 것들이 정부에서도 아파트 고층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약간의 중층의 어떤 블록형 개발을 고민들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고급 빌라를 생각하시면 저는 빌라가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이제 라이프 스타일과 언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각광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다세대나 빌라촌에도 커뮤니티의 개념을 들여가지고 약간 가이드를 주면 제가 볼 때 조만간에 다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자들은 일부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뭐 시그니처 이런 데 가시지만 진짜 분들은 약간 단독으로 가시잖아요. 야외로. 약간 양분되니까 그걸 구분 지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투자 관점에서 쳐다보니까 자꾸 빌라하고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빌라가 더 좋은 것도 많으니까 아파트는 지금 다 200%가 넘기 때문에 이제 투자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요. 아파트 200, 250% 나오면 다음에 500% 줘야지 이게 이어지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같이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인식의 차이가 우리를 아직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콩콩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박정호 교수님께 제가 토스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뭐 사업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이겠죠? 포기하는 곳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미칠 뭐 부동산 시장의 영향, 그리고 또 총선 이후의 부동산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이런 여러 궁금증들이 많이 계신데 박정호 교수님께서 혹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재건축 관련해서 모두가 다 진행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호재가 이제 생겨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재건축을 희망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대표적으로 압구정 현대 삼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정말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쉽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규제가 완화됐다는 게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총선 이후에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은 저는 선거 전에 밀어놨던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건설 관련한 문제들을 이제 조금 한번 수선을 하려고 해서 내홍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홍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항상 이게 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돈이 있던 없던 일관돼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실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고, 청약 제도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관되지 않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문제인데, 아마 이 여태까지의 관례를 봤었을 때, 총선 지나고, 부동산 PF 등등 여러 가지, 난제들, 일부 구조조정 아닌 구조조정 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대선 모드로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지금과 같이 첨예하게 경쟁 구도에 속해 있었을 때는 또 선심성 부동산 정책들이 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저는 그 타이밍이 또 한 번 내 집 장만의 주요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돈에 관심 없고요. 그냥 저는 투기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개인의 판단이니까 전혀 신경 쓸 거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전략적으로 잘 장만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10억 생기면 그때부터 내 집 장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야지. 그러면 그때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1억이든 2억이든 4억이든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있을 대선 이후에 부동산 여러 가지 경기 완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교수님 너무 훌륭한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가 상상을 해야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겨야 실행을 하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저마다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셔야 될 텐데, 그 목표를 어느 시점을 타겟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이광수 대표님께 구독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희우희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댓글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아까 공사비 폭등 때문에 분양가 오른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또 우희우희희 구독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공사비, 건설 자재값 오르는 것 대비 분양가는 그거보다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우리 또 건설사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친절하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친절하게 해드리려면 1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친절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분양받으신 아파트의 대부분의 비용 중에는 땅값이 전국 평균적으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건 예를 들어서 시행사라든지 땅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땅을 비싸게 사서 그렇게 고분양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잘 보시면 다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이유는 분양가가 높아서인데 건설사들이 불가피해요.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을 비싸게 샀거든요. 그래서 높은 분양가로 나오는데 그냥 미분양 나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땅값이 가장 비중을 높게 차지해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향후를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한문도 교수님이나 김원숙 교수님, 박정희 교수님 다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겨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이 싸질 거예요. 그렇죠? 땅이 경공매로 나와서 싸지면 이제 분양가가 내려가요. 여러분들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많았고 건설사가 문제됐던 2008년도, 2009년도 이후로 분양가가 심지어 20% 이상이 떨어졌어요. 건설사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건설사들이 그동안 전략적인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 건설사들이 이제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전국에 분양을 많이 하는데요. 지방에 분양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회사 다녔으니까 얼마 정도 버냐면 지방에 분양하면요. 심지어 영업이익률이 20%대가 나와요. 그러면 GP 마진, 즉 매출이익률은요 30%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방에서 그렇게 아파트를 높게 잘 판 다음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서울의 재건축은요 손실 보면서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화내시면 안 되는데, 이게 불가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건설사들이 지방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재건축 사업지의 공사비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 올려달라고 하고 아니면 공사 중지한다고 그러고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종의 이게 믹스가 되면서 사업이 믹스가 되면서 그런 현상이 과거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지방에서 그렇게 높은 분양가 이익을 많이 내면 서울에 와서 상대적으로 낮게 지어줬다니까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게 힘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영업할 때 공사비 그냥 올리는 겁니다.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양가가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공사비도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한 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저를 딱 꼬집어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24년 경제전망세에서 이야기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뷰를 유지하고 있는지, 로보킹 아이디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망서를 통해서 또 뭐 강연이나 영상을 통해서 드렸던 뷰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비대칭화, 두 번째가 강보화 이겁니다. 비대칭화라는 그 거대한 주제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읽고 또 의사결정하는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잘못된 미스저지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다라고 제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비대칭화의 경향성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 재건축 이슈도 그렇고 GTX 이슈도 그렇고 신도시 건설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들 또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비대칭화를 더 강하게 야기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뷰 똑같고요. 강보합에 대한 전망도 24년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상반기에는 약보합, 하반기에는 이제 강보합으로 전환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뷰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셔서 그 뷰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기회 될 때 마라톤 세미나가 됐든 기회가 될 때 저는 어떤 뷰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두 가지 뷰를 갖고 있는지는 꼭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2시간 됐나요? 아닌가요? 예, 어쨌든 적어도 2시간은 넘었겠네요. 2시간 넘게 이렇게 100분 토론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한문도 교수님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니 뭐니 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데, 또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라톤 세미나에서 좀 많은 정보 얻으시고, 하여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세상을 접하시면 항상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항상 또 오니까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행복하시기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대표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 한 교수님 말씀하신 건 건강하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쓴 건데요.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사실은 스스로 만드는 거고요. 행운은 사실은 저희가 만들 수는 없는데, 그래서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 또 뵙고요. 특히 마라톤 세미나 오셔서 직접 얼굴도 뵙고 그랬으면 훨씬 더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2024년도엔 더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앞에서 한문도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똑같은 걸 하려고 했다가 벌써 해주셨어요. 기회는 늘 또 오더라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또 때로는 관망하는 것도 중요한 자세고 또 중요한 시점에 왔을 땐 또 용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 자세인데 그럴 때 여기 계신 세 분의 고수분들과 저희가 조금 자문 또는 그 공감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코멘트 드린다면 갑자기 이제 말씀하면서 떠올랐는데 이게 뭘까요? 그냥 네모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뭘까요? 지금 뒷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뭘까요? 이 일본에서 사온 인형인데 같은 물건도 밑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분명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다각도로 하나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각도로 봄으로써 우리가 미스저지하지 않도록, 혹시 내가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잃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를 다잡게 만드는 그런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분명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자, 항상 강조하는 게, 그렇게 어떤 시장이든 경제든 한쪽 측면만 보지 마시고 다각도로 좀 보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오늘의 대담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획하고 있는 마라톤 세미나가 그 다각도로, 다차원으로 그 시장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박수 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